그래서 지금까지 22년에 그 폭락이 온 가장 중요한 이유들 네 가지, 그리고 그 네 가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흐름들 혹은 완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에 따라서 지난 폭락을 이끌어낸 네 가지 요인은 상당히 그 악재가 완화되고 있구나 혹은 해결되고 있구나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바로 반등이 오겠구나 뭐 요렇게까지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살펴보고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 그러니까 22년엔 요런 것들로 인해서 폭락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23년에 새로 생기는 리스크나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지금 큰 문제를 또다시 야기할지 혹은 큰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본 네 가지 요인은 요렇게 네 개가 있어요. 1번은 역전세난, 2번 미분양 문제, PF 문제, 3번 입주 물량, 23년 자체 입주 물량, 4번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되면서 이제 매물 경쟁이 증가하는 요 네 가지가 23년에 새로 더 많이 고민돼요. 물론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23년에 22년보다 더 강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역전세난입니다. 제가 22년에 전세 대란 없다 이런 얘기 할 때 부터 사실은 역전세난 얘기를, 사실은 저는 2020년에 임대차 3법 시작할 때부터 역전세난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라는 것 자체가 시행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전세가가 좀 들쭉날쭉한, 엄청나게 들쭉날쭉한 그런 흐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 역시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역전세난이 왔고, 22년 하반기에 제가 역전세난 얘기를 되게 강하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23년도 역시 역전세난 때문에 가격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요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은 23년 역전세난에 의한 추가 폭락이 제한적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역전세난에 의한 문제가 22년 하반기가 아니고 11월, 12월, 22년 말에 이미 터졌어요. 역전세난이 이미 22년 11월, 12월에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한 매매가 하락이 생각보다 세게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22년에 이미 가을까지 상당 부분 하락을 했는데 11월, 12월에 추가적으로 폭락이 팍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한 23년의 역전세난으로 인한 그런 하락을 먼저 맞았다고 지금 판단이 돼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특히 하락을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23년은 역전세난 문제 때문에 지금보다 또 추가적으로 폭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 전세와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는 뷰나 분석 기준으로는 그 역전세난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고 있는 크게 보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전세 문제는 이 역전세로 인해서 출회되는 매물들이 결국은 매물이 많이 쌓이면 역전세로 인해서 급매로 던지는 그런, 마치 반대 매매처럼 던지는 그 물량들이 계속 쌓이고 점점 더 경쟁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시장을 누르는 그런 힘이 강해질 텐데, 역전세 문제는 그 쌓이는 매물들이 계속 누적되어 매물이 쌓이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제가 쓴 것처럼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던지는 매물 출회 문제가 지금도 있는데, 이 매물들은 결국 그러니까 각 그 전세 만기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전세난으로 출회되는 요 매물은 이 만기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만기 전에 만기가 되면은 수억을 이렇게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 전에 어떻게든 급매로 매도를 해버리거나, 혹은 만기 때까지 돈을 마련해서 주고 새로운 전세, 좀 낮은 가격에 새로운 전세를 이렇게 들여오거나, 어쨌든 간에 만기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기가 되면은, 혹은 그 전에 이 매물은 소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서 없어집니다.
물론 일부 악성 임대인 같은 경우 존버하고 돈 못 준다, 뭐 소송 가자 막 이래갖고 뭐 난리 부리면서 시장에 그때까지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쌓이고 사라지고 쌓이고 사라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이미 22년 4분기에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던져지는 급매물이 상당수 발생했고 그게 폭락으로 추가적인 폭락으로 이끌었다고 하면은 그때 역전세난으로 인해 출하되는 급매물이 가지는 그 하락의 하방 압력 그 정도보다 23년에 역전세난이 주는 하방 압력이 더 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량이 그 급매물의 양이 점점 쌓이는 게 아니고 어쨌든 22년에 역전세난으로 인한 급매물이 쌓였지만 만기로 인해서 해소가 되고 또 쌓였지만 또 해소가 되고 또 쌓였지만 먼저 나온 게 해소가 되고 하면서 계속 그 정도의 압력만 유지가 될 뿐이에요. 하방 압력이. 물론 강력합니다. 강력했기 때문에 22년 말에 추가적인 하락을 때린 거예요. 근데 이미 맞았다라는 거죠. 23년에 더 세게 맞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혹자는 역전세의 정도가 23년 하반기가 되면 더 세진다. 왜냐하면은 전세가의 고점이 21년 가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 후인 23년 가을쯤이 역전세에 가장 강한 그런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역전세의 정도가 조금 더 차이가 난다고 해서 역전세로 인한 매도 매물량이 확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3년 1분기에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그 내줘야 하는 그런 전세금이 뭐 예를 들면 서울에 평균적으로 뭐 2억 5천이었다. 그리고 21년 가을쯤 되면은 한 3억으로 늘어난다. 혹은 3억 3천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갑자기 막 그로 인해서 매도 매물이 확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물론 23년 가을에 그 역전세의 정도가 조금 더 세지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초래되는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세지지도 않고 저는 23년의 전세 가격 자체도 앞으로 반등을 조금 더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역전세의 정도도 결코 더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거래량과 대출인데요. 예. 역전세의 그 핵심 포인트는 역전세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역전세에 걸려서 내가 돈을 몇 억씩 내줘야 되니까 이거는 내가 몇 억이 당장 없으니까 이거를 팔아서 돈을 내주고 남은 돈은 나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역전세에 걸려서 그 집주인이 물건을 내놨을 적에 이게 팔리느냐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이 되게 활발한데 역전세에 걸렸어요. 그러면 팔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역전세에 걸렸는데 매물을 내놨을 때 이게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역전세난이 왔는데 거래량도 최저점 이러면 가장 최악의 시장인 건데 그게 작년 말이었고 올해는 거래량이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2배에서 지금 3배 혹은 그 이상까지 늘어날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만치 역전세로 인해서 수억의 압박을 가지고 그 매물을 던졌을 적에 이게 안 팔려서 계속 최저가 경쟁을 하는 시장이 아니고 역전세의 압박으로 던져지면은 이게 뭐 일정 기간 내에 팔려서 역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소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더스탠딩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마지막에 2부 마지막에 역전세가 문제가 있을 건데 역전세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는 거래량을 봐야 된다. 거래량이 2천에서 3천 건만 서울에서 발생을 해도 역전세 압박으로 인한 나오는 그런 부실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역전세의 영향이 적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유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까지 일부 완화를 해줬어요. 예, 그것도 역전세난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미 맞았다. 예, 역전세 문제 이미 맞았고 이미 폭락장애 프라이싱 이미 되어버렸다. 예, 더 강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역전세로 인해서 출회되는 매물들을 지금 소화를 작년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역전세 물량 소화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왔다.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역전세난의 문제가 22년에는 세게 맞았지만 23년에는 그보다 더 강하게 올 이유는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부분 잘 참고하시고 한번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은 미분양 문제, 부동산 PF 문제인데, 부동산 PF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글과 영상을 따로 올릴 테니까 일단은 23년 시장 전망 차원에서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사람들이 뭐 언론에서 뭐 미분양 6만 5천 세대 이상이다, 뭐 7만 세대 이상이면 위험 신호다, 이런 거는 약간 그냥 언론사들끼리 뭔가 뭐 구전 동화처럼 이렇게 그냥 나온 그 숫자인 것 같아요. 이거 이상이면 위험하다라는 근거나 논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서 나온 신호인지 뭐 기준점인지 모르겠네. 전혀 뭐 요거 이상이어서 위험하다라거나 하는 그런 시점을 볼 근거는 없고, 그냥 그동안에 한 요 정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요 정도 뭔가 이런 그림이 이렇죠? 딱 요 정도 뭔가 벽 같은 느낌이 딱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를 넘어선 적이 별로 없어요. 딱 요때 빼고 금융위기 요때 빼면은 요 정도를 넘어선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중에 이 정도를 넘어서면은 지금까지의 미분양 그 정도 중에 어떤 추세선을 뚫는 그런 지점이다.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미분양이 뭐 한 6만 5천 세대에서 한 7만 세대 넘어가면 위험하다라는 논리적 근거는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요 부분 금융위기 때까지 합쳐갖고 평균 내면 미분양 평균도 한 6만 호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만 5천 호가 넘으면 위험하다, 이런 거는 되게 좀 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분양이 요 추세로 가면 한 1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가 넘는다라고 해서 꼭 위험한 건 또 아니거든요. 16만 원까지 우리는 경험한 적도 있고, 10만 원가 꼭 넘는다고 위험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10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부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한번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잘 따져 볼게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10만 개까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막 시장 하락으로 이루어지고 되게 부정적인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세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요건 약간 전후 관계가 약간 꼬여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시장이 더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시장이 더 하락 압박을 주는 게 아니고, 반대로 시장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죠. 미분양이 늘어나서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안 좋아져서 미분양이 늘어나는 선후관계가 주로 더 맞는 선후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시장을 또 추가 폭락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 부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2009년에 미분양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건 우와, 이때 완전 뭐 위험 신호다, 뭐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같은 뭐 언론이나 여론이라면은 미분양 이렇게 폭탄이니까 앞으로 집값도 떡락할 거야,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부산은 급등기에 한 2년 정도의 급등기에 들어서고, 급등기 이렇게 시장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미분양도 감소하는데, 한 2010년까지도 사실은 상당 부분을 유지해요. 그래서 이제 쭉쭉 감소하다 늘어나다가 하는데, 어쨌든 미분양 요 고점에서 오히려 대대상승기가 한 2년 정도 대대상 급등기가 왔다라는,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다라고 이게 트리거가 돼서 하락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경기도예요. 경기도 저기 지방이니까 수도권으로 보면 경기도도 2015년 12월에 2만 5천 가구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수도권 전반적으로 그 시장이 좋았죠. 물론 경기도는 서울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대세 상승에 이제 부릉부릉하는 순간이 이제 2016년, 17년이었죠. 그래서 2015년 12월에 2만 6천의 미분양 가구 수가 왔을 때 이로 인해서 경기도가 폭락을 했느냐? 아니죠. 네, 아닌 거예요. 요때 아니죠. 그때부터 오히려 미분양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제 약간 대세 상승기의 초입으로 부릉부릉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 대비 고분양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미분양이 많다라는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해서 고분양가에
분양을 해서 미분양을 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분양가보다 낮은 금매 거래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미분양 양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분양이 이렇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의 금매물이 막 해소가 되는 데에는 이 미분양의 양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미분양 그 세대들이 어, 기존의 이 기축 매물들과 경쟁 자체가 아닌 거예요. 고분양가니까. 그런데 미분양이 많이 있으면은 그 이 금매 거래가 저가 매물이 해소가 되고 상승을 할 적에는 방해가 됩니다. 상승을 할 적에는 요 미분양 물량들을 해서 다 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뚫어야 그 대대 상승으로 가요. 매물 벽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미분양 그 세대들이. 그래서 미분양이 많다라는 것은 대대 상승을 좀 저해하는 대대 상승으로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유리병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돼서 더 추가 하락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진 않아요. 논리적으로. 예, 흐름적으로, 인과관계적으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뭐 증가해서, 지방에 어디든 막 폭락으로 이어진다. 시장적으로 봤을 적에. 미분양의 문제는 따로 있죠. PF 문제, 뭐, 건설사의 뭐 구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따로 있고, 시장의, 어떤, 가격 흐름으로 보면,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중요하게 감안해야 할 부분은 미분양이 쌓이는 것은 지역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요. 서울, 경기는 전혀 불안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과 지방 미분양이 서울, 경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가격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막 정말 이 미분양 문제가 너무 폭발해서 부동산 PF 문제가 폭발해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사의 시스템적 위기를 막 이렇게 되면은 물론 집값에 영향을 주고 집값뿐이 아니고 뭐 주식이나 이런 거 다 경제가 엉망이 되겠죠. 그렇지 않는 한 서울, 경기, 수도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물론 인천이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인천 역시도 서울, 경기로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경남의 미분양 요때 금융위기 때 전국이 다 미분양 여기 올라갔던 거 말고 2018년과 19년에 부울경 부동산 침체 시기가 있었어요. 요때 경남의 미분양이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올라왔었죠. 근데 2018년, 19년에 서울, 경기 부동산 어떻습니까? 완전 대대상승장이야. 대대상승장에 진짜 코로나 그 팬데믹 머니 때를 제외하면은 완전 극점을 달렸잖아요. 2018년, 19년에. 근데 부울경은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쌓였었습니다. 이 부울경 미분양 때문에 요 전국구로 봤을 적에 이때도 미분양이 꽤 많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전체를 보면은 좀 많은 편이었지만 부울경으로 보면 이때는 거의 망하는 급의 미분양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울경 요 미분양이 수도권에 영향을 줬느냐, 혹은 이 미분양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줬느냐,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의 문제는 지역별로 상당히 잘라서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방 미분양은 쌓이고 있고 서울, 경기는 사실 전혀 불안한 수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요새 영등포 자이, 철산 자이, 장위 자이, 또 저기 중화 SK 뷰, 둔촌 주공 다 완판 행진이나 거의 완판 이렇게 서울, 경기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경기도 일부 미분양 좀 남긴 했지만 그렇게 막 미분양이 엄청나게 우려될 정도로 쌓이는 그런 흐름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의 우려가 되어서 그게 무슨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끌거나 추가 하락을 이끌거나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고, 그나마 수도권에서는 좀 인천이 좀 앞으로 미분양이 더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아직 집계되지 않은 미분양도 실제로 좀 더 집계되면 더 많이 집계가 될 것 같아서 인천 정도 조금 불안한데 서울, 경기 쪽은 전혀 불안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분양이 숫자가 높다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그다음 시세 하락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인과관계도 없고, 그래서 이걸로 정리했을 적에 미분양 문제도 향후 23년 시장에 추가 하락, 전저점을 깨는 2차 하락으로 이어지진 전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런 데이터들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 PF는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 부동산 PF 문제는 사실은 이거 집값 떡락하겠네 막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경제 전반적인 문제고 사실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원희룡 장관님 말이 100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막 쓰러지려고 하는 요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시행사나 건설사가 자구책 내놓고 그 뭐야 할인 분양하고 막 요런 아직 위기론이 얘기도 되기 좀 그러니까 위기의 리스크를 계속 트래킹할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은 위기론을 얘기할 정도도 아닐 정도로 지금 건설사와 시행사가 자구책을 내놓지도 않는 이제 막 만촌 르네 같은 데가 20%대 할인 분양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막 할인 분양도 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뭔가 정부에서 지원도 들어가고 뭐 요런 거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뭔가 위기론을 막 부각시키면서 막 정부에서 뭘 투입을 해야 되니 많이 이런 그러니까 투입을 하는 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봐야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위기도 아직은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위기의 문제가 부동산 시장 전망이나 가격의 흐름, 뭐 부동산 떡락으로 이어지는 요런 종류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별도의 주제로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입주 물량 얘기하자면은 사실 올해 또 뭐 올해 입주 물량이 폭탄이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또 하락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 입주 물량 그렇게 폭탄 아니에요. 예, 요것도 착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올해 입주 물량 그렇게 폭탄 아닙니까? 올해는 22년이 워낙 적었어요. 그리고 21년도 적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그거보단 많아요. 근데 2017년에서 2020년은 올해보다 훨씬 많았어요. 상승장이었죠, 그땐. 예. 그러니까 올해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 올해 특히 전국으로 보나 서울로 보나 수도권으로 보나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하락으로 이끌어진다. 요런 수준의 입주 물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 대구, 수원 등 일부 많은 지역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훨씬 많죠. 서울 같은 경우는 개포 1단지를 이제 많은 플랫폼들에서 24년 1월로 잡긴 했는데 요게 23년 11월부터 아마 입주를 할 거거든요. 좀 미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 그 정도인데 23년 물량으로 감안을 한다고 쳐도 개포 1단지 물량을 23년 물량으로 감안을 한다고 쳐도 평년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지 전체 물량이 많지 않아요. 네. 물론 게디아라는 요게 6,700세대로 전국 2위의 단지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봤자 그 주변이지 뭐 개포에 입주한다고 마곡의 영향을 받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현재 서울 기준으로 1분기 현재도 물량이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요게 1분기에 입주하는 입주 단지 중에 주요 단지만 이렇게 꼽은 건데 요것만 합쳐서 7,000세대 넘어요. 요것만 합쳐서 올해 평년 수준 정도는 되고 그중에서도 초대단지 하나 뭐 대단지 하나 주요 지역에 흑석에 1,700세대 개포에 3,300세대 이렇게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23년에서 지금보다 갑자기 더 세져 갖고 엄청난 하락 압박을 주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은 거니까 이것도 23년의 물량의 정도를 지금 가격 압박을 이미 받고 있다. 요 정도고 지금보다 막 뭐 언제는 엄청 더 세 갖고 막 이때는 물량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이 올 거야. 요런 내용이 맞지 않은 거니.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물량이 많은데 1, 2, 3월에 엄청나게 적어. 그리고 뭐 90, 12월에 엄청나게 많아. 이러면은 이때보다 이때의 이 물량에 의한 가격 압박이 엄청 세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올해 평균 수준의 물량을 맡고 있고 강남엔 초대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그 상황의 가격 압박이 반영된 게 지금의 가격인 거죠. 그래서 2분기가 됐건 3분기가 됐건 4분기가 됐던 물량에 의한 가격 압박이 갑자기 세지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가장 물량이 많은 월이 7월인데요. 7월에는 꽤 많아요. 7월에는 꽤 많지만 2분기는 오히려 1분기보다 적기 때문에 약간 가격 압박이 좀 느슨해진 상황에서 7월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한 달만 보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베일리와 개포 1단지라는 강남권 대단지 두 단지가 있지만 그 두 단지를 제외하면 또 하반기에는 좀 널널한 편이에요. 그 두 단지가 굉장히 크죠. 근데 나머지는 또 널널한 편이에요. 그 말인즉슨 안포, 개포 주변 고기를 제외하면은
그 물량 영향이 굉장히 부담이 굉장히 적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울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올해는 물량으로 인해서 지금 2023년 3월 지금보다 물량으로 인해서 압박이 더 클 시기가 딱히 없어요. 딱 7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하면은 앞뒤 뭐 1개월, 뭐 6월부터 8월, 뭐 6월부터 9월 요 정도의 조금 압박이 더 세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세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7월 정도의 물량이 좀 압박이 좀 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7월 이후에 원베일리와 게디아 요때 각각의 대단지 입주 그다음 그때 그 주변의 영향 요 정도 말고 서울 전체적으로는 또 큰 물량은 아니다. 요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유튜브나 어떤 블로그에서 올해 뭐 강남권 뭐 6천 세대 뭐 20억짜리 6천 세대 누가 소화합니까? 뭐 요런 얘기 하시던데 소화합니다. 예, 소화해요. 예,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주변 영향, 그 주변의 고시기의 영향을 좀 받고 분명히 그때는 받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울 전체적인 뭐 하락장을 막 이끌어낸다거나 뭐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어떤 또 유튜브에서는 이때를 헬리오시티 입주장과 비교하더라고요. 근데 헬리오시티 수준으로 거의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개포 DH 아이파크 여기가 엄청나게 대단지인 것은 맞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헬리오시티 입주장 때는 24,000세대의 3개월 동안의 동반 입주 엄청난 역대급 입주가 있었는데 올해 그 4분기에 게디아가 입주할 때는 6,700세대 요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입주장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요 주변 개포 DH 아이파크에 의해서 요 개포와 그 주변에는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아파트가 이걸 막 끌어내릴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수원 좀 많고 성남에 초대 단지 하나 있고 뭐 중간 뭐 그 지역별로 좀 많은 단지들이 뭐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경기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되게 많은 되게 많은 그런 어떤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많고 전국적으로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많을 뿐 엄청나진 않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 때문에 올해 가격도 떡락 한번 온다. 요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평년보다 조금 더 많다. 요 정도까지만 신경 쓰시고 그러면서 지역별로 좀 과잉 물량인 곳들이 있고 그 과잉 물량인 곳에 과잉 물량인 시기가 있다. 그때만 좀 영향을 세게 받을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4번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로 인한 매도 경쟁 증가 요거를 사람들 잘 언급을 안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왔는데 요거는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시행령이나 뭐 이런 절차가 좀 남긴 했지만 서울과 주요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소급으로 해제가 된다면은 기존에 분양했다가 전매 제한이 걸린 분양권들이 매물로 좀 풀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저가로 나와 있는 기축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경쟁 상황이 좀 더 생기는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요거를 갭으로 사서 1년 후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변에 분양권 1년이면 입주하는 분양권이 있고 요게 조금 더 싸. 이러면 분양권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매물 경쟁 측면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가 약간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요거는 요것 때문에 막 가격이 떡락으로 이어진다. 요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요소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느 지역의 분양권이 많이 풀리는지 예를 들면 위례가 좀 풀리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둔촌주공 뭐 1년 후에 풀릴 텐데 둔촌주공 언제부터 풀리는지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번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새로 나타나거나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22년에도 있었지만 그 요소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4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제 그 22년에 문제가 되었던 폭락 요인들, 그 다음에 23년에 추가로 문제가 되거나 혹은 더 강화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전반적으로 검토했으니까 이제 23년 전망을 종합적으로 도출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 간단하게 4가지로 또 4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전세가는 이제 2분기 정도에 바닥 다지고 이제 지역별로 반등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역별로 반등하는 타이밍은 좀 다를 것이고, 지역별로 입주 물량이 많거나 혹은 물량이 많은 어떤 시기들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 22년의 폭락으로 이끈 핵심 요소들은 지금 계속 완화 중이거나 해결 중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점 다지기 혹은 반등으로 이어질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3년 새로 부각되고 있거나 혹은 또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 요것도 검토해 봤는데, 이게 문제가 물론 있지만 그 해당 문제에 대한 프라이싱이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그 문제들이 물론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 정도를 누르는 역할, 그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를 막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모든 최악의 상황이 다 겹치고 겹쳐서 만들어낸 22년 말의 그 가격보다 더 아래로 눌러내리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주동산 2차 하락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 그것까지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4번.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뭐 역전세난이 됐건 뭐 입주 물량 문제가 됐건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물량이 계속 나오게 되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은 그 매수자들이 좀 붙었을 적에 물량을 막 걷어들이면서 물량이 없어지고 그러면 막 대세 상승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물량을 계속 내놓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역전세나 분양권 물량 출회 뭐 요런 것들 다 합쳐 갖고 해서 올해 대세 상승장이나 혹은 V자 반등까지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요것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올해는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는 약간의 상승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지금보다도 약간 상승. 그러니까 지금이 최저점보다 조금 상승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상승하는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세는 지금 거의 최저점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반등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뭐 지수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약간 왜곡이 너무 큰 상황이라서 지수 기준으로 뭐 KB 몇 프로 이렇게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KB나 부동산은 지수 기준으로 누적 플러스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1분기에 가격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3%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왜곡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고, 앞으로 2, 3, 4분기 동안에 상승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요 KB나 부동산원 지수 요 성향상 속성상 플러스 3% 이상을 뚫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KB 부동산은 지수 기준을 좀 예측하기가 애초에 좀 쉽지가 않고, 예측한다고 해도 뭐 플러스 자체가 좀 연간으로 봤을 때 좀 되기 쉽지 않은 수준의 약간 강보합, 1년간 강보합을 하면은 그래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뭐 거의 모든 단지들이 상승은 상승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상승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한 수준으로 중간에 약간 등락이 있을 수는 있죠, 단지별로. 근데 어쨌든 약간 더 상승하는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약간 좀 애매하다. 야, 뭐 사람들이 결국은 떡락한다 혹은 뭐 떡상한다. 결국 요 결론을 사람 많이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할 텐데, 사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많은 요소들을 조합해서 봤을 적에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혹은 추가 2차 하락해가지고 전저점 깨고 더 지하로 가는 요런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운 데이터들이고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주식시장도 그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어쨌든 올해는 연말에 어느 정도 그 저점보다는 꽤 올라와 있는 그런 지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이고요.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해는 둘 중에 하락이냐 보합이냐 상승이냐 셋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상승이 명확히 기운다. 하지만 대세 상승까진 아니다. 예.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제가 되게 긴 얘기를 했는데 뭐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 분석 결과는 이렇다는 거고, 결론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되게 많은 얘기들을 했으니까 요 각각의 논리들을 보고 여기는 공감이 되고 여기는 공감이 안 되고
여기는 내 생각과 같고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판단을 하시면서 본인의 논리를 쌓아서 본인의 논리대로 그러면은 하락이다, 상승이다, 보합이다 결론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좀 안 좋아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 그래도 목소리는 안 좋았지만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블로그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